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상인관계에 관련된 쟁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타인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상인관계라고 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문이 구성이 된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일단은 소유권의 내용 관련해서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때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당당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한편 또 하나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토지가 도로와 접한 토지고 A라는 토지는 맹지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A라는 토지 소유자 이걸 지나다니게 되면 어떻다고요? 요거. 자, 점유를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바로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여기다가 인도 공작물 같은 걸 설치해서 있다 그러면 이제 철거 청구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의 배타성을 그대로 긍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 온 동네 시끄럽고 칼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주변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소위 이제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부릅니다. 무슨 얘기야? A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옆에 토지를 경우에 따라서 나다낼 수 있다. 주변 토지를 나다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토지를 주의를 나다낼 수 있는 권리,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B라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원래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데, 주변 토지의 사용 관계를 고려해서 어떻다? 옆에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개념. 이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 볼까요? 뒤에 우리 지역권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만약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아니라 지역권의 문제로 가면 A 토지가 맹지, B 토지가 지금 이제 도로 접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 맹지는 뭐라고 부른다?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지역권 설정 계약과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다 B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거. 이게 이제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B 토지 소유자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 내가 네 땅을 좀 나다니자라고 했을 때 B 토지 소유자가 콜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 지역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B 토지 소유자가 A 토지 소유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싫어. 내 땅 밟지 마.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역권 설정할 수 없죠. 그러면 맹지로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고 이렇게 법원의 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가 봤을 때 이 토지 여기 꼭 나다내겠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A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라는 확인 판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A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이 토지를 나다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이 책들을 보고서 뭐가 이해가 되고 자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하게 되면 딱 세 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제일 유치한 패턴이 더 편리한 경우에는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더 편리한 경우는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미 A 토지에 도로에 접해 있어. 굳이 이 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데 어떻다고요? 굳이 이쪽으로 가면 가깝고 큰 도로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더 편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교해서 볼게. 자, 기존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통로가 있긴 있어.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1m밖에 접해 있지 않아. 그럼 이 건물 못 짓거든요.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 있을 때만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다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거여서 기존의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인정되고요. 더 편리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좀 옛날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요. 법원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쪽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하는 것을 이쪽 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나다닐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주는 방향으로 보통 현실에서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이 맹지 소유자가 어떻다? 이 토지를 나다닐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이제 누가 나다닐 수 있느냐? 이 맹지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나다닐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A 토지의 소유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이 토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상권, 전세권은 뭐야?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이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이쪽에 도로가 있었어.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맹지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 지상권, 전세권자는 뭘 할 수 있다? 이 옆에 토지 소유자를 쫓아가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나다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이슈, 범위라고 하는 거. 이 폭을 얼마나 볼 것이냐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예, 이 범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다? 족하다라고 하는 거. 출입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다? 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의토지통행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장래 토지 용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주제가 이하이였어.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자 한다 했을 때 앞으로 도로폭 4m, 또는 8m 이거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나다낼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라고 할 것.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요. 자, 통로 개설 이건 듣고 버릴 거야.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신의 비용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어차피 자기가 쓰는 거니까 당연히 그 비용은 누가? 통행권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이 B란 토지 소유자가 이걸 출입을 막았다. 담장을 설치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담장 제거 비용 등은 다 주의 토지 통행권을 허락해주는 B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설치할 때는 통행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슈가 치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지금 두 개의 토지가 있게 되는데 이 토지를 법원의 판사가 주의 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확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당연히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나중에 지상권, 지역권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로 가셔야 돼.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된다?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이 두 개 토지가 한 필지 토지였다가 뭐 때문에 토지 분할 때문에 맹지가 됐을 때 이때 이 분할된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떻다?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토지 분할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상이다. 그런데 출제 이슈가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 무상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B라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갖게 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유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런 주의 토지 통행권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 맹지여서 출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개념이니까 혹시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떻다? 소멸할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이슈 세 가지. 더 편리한 경우에는 어떻다?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지금 당장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장래 토지용 상황 고려할 이 실익은 없다라고 하고 세 번째 주의토지통행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입니다. 한편 토지 분할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취득을 했을 때는 이때는 뭐가 된다?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무상이다. 자, 이거 이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유상으로 보게 된다. 이 정도 세 가지가 이슈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반복의 힘이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 최근 출제 트렌드로 보게 되면 제일 유력한 게 유상, 무상이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이거 자, 인정되냐 부정되냐 이런 것들은 주요 이슈가 안 되고요. 자, 그동안 주요 문제가 범위 얘기하고 치료 얘기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범위에 대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주기상 벌써 한 4년 지났는데 이때는 바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게 아마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웃토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인지, 이웃토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인지 사용청구권 해서 자, 이게 이제 용어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거 상대방이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자, 우리 중간중간에 계속 점유권 할 때부터 예를 드는 게 이거 있잖아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의 점유 추정됐었고요. 평온 공연한 점유 추정됐었기 때문에 20년간의 점유라는 것만 입증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물론 그때 그 2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점유와 마지막 점유 두 가지만 입증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되게 된다. 이런 것들 논의가 됐었고요. 그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상대방 등기 명의는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됐었죠. 그래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민법에서 청구한다는 게 상당수가 형성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형성권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 일방 당사자가 청구만 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나중에 형성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알 건 아니고 청구한다라는 얘기를 대다수가 뭐다?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똑같은 논리 구조야. 이웃 토지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상대방은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라.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담장 등 축조 등의 목적으로 자 어떤 토지 사용 청구를 받은 이웃 토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어떻다? 그 토지 사용을 허락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나마 시험 문제 구성이 된다면 예외 있죠. 바로 토지 소유자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주 내에서 이웃의 주거용 토지의 사용을 청구했을 때 이때는 청구했을 때 의무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굳이 해석하면 딱 한 가지야. 주거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사용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토지가 두 개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다 주택, 건물이 있다. 자,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토지 소유자가 담장 등을 축조하기 위해서 자, 측량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하면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다 당연히 사용을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근데 굳이 들어가서 자, 주거용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등등등 이건 어떻다? 사용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경계, 담의 설치. 자,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인데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나왔었고 등등등 해서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영역이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하게 될 게 담장의 설치, 청구권 똑같은 얘기야. 자, 이웃
두 개의 토지가 있다, 담장이 없다, 경계표가 없다. 그랬을 때 담장 설치하자고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 소유자에게 요구를 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다? B 토지 소유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게 용어는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상의 경계표 등의 설치 청구를 받은 이웃 토지 소유자, 통상의 경계표 등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좀 어려운 게 설치 비용 등에 관한 부분 해서 설치 비용 등은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담장을 설치할 때, 자, 이때는 지금 누구요? 자,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쌍방이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얘는 측량 비용과 섞어서 구성을 해서 참 피곤합니다. 해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를 획정을 하기 위한 이런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은 어떻다? 바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어떤 토지가 한쪽 토지는 100평 가지고 있고요. 이쪽 토지가 900평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경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담장을 설치할 때는 정확히 어떻게 돼? 경계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측량을 한다. 그래서 담장 설치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갔다라고 치고요. 측량 비용이 이게 두 개 토지의 관계를 따지는 측량 비용이 또 1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담장의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절반씩. 그러니까 이제 갑이 A, 그 다음에 을이 B라고 했어요. 갑과 을이 측량비용은 50씩 부담을 하면 될 것이다. 근데 측량비용이 토탈 100만 원 들어갔으면 면적 90%, 을이 어떻다? 바로 90만 원을 부담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면적이 작은 자가 더 작은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장 형태로 구성이 되면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담장의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알면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날 정도로 이렇게 토시 갖고 장난치는 식의 문제에서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다음에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의 설치 비용은 바로 절반씩 부담을 한다. 이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격 건축 간단한 주제죠. 자,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상행관계의 마지막 주제가 이격 건축,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반미터라고 해서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축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계 부분에서 얼마? 반미터, 0.5m 이상을 띄워서 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건 이제 민법 얘기고 실제 건축법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띱니다. 훨씬 더 많이 띄는데 민법 조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이라. 근데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때 이게 이제 누가 지금 상대방 옆에 토지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변경 철거 청구 등 원래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공사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뜨는 것은 뭐라고요? 공사가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시작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변경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 바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해 주시오. 자, 그래서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렸을 때 철거 청구하는 건 사회적으로 낭비잖아요. 그래서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바로 완성이 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진행됐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외우셔야 돼. 과정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하는 거 아니고요. 결론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자, 가지 뿌리 제거. 이게 15, 16회 때 한참 전에 나왔던 주제인데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나무를 이쪽에 소유자가 심어서 뿌리가 넘쳐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뿌리가 넘어오게 된다라고
라고 하게 되면 뿌리는요, 제거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고요. 가지가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 바로 가지는 제거할 수 없고 한번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바로 그 다음에 직접 제거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가을철에 옆집 감나무, 단독주택이라고 치고 시골에서 옆집에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이 이제 주렁주렁 우리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다. 그럼 새벽 3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감 가지를 제거해 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겠지. 그럼 바로 나가서 뭘 할 수 있다? 감 가지를 직접 제거해서 거기에 떨어지는 감 그냥 먹는 걸로 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 대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뿌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서 내 주택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 건물 붕괴 문제 터질 수 있거든요. 바로 어떻다? 제거할 수 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빠르게 가볼까요? 인지 사용 청구.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기 주택에 들어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어떻다? 담장 설치 과정이랄지라도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 토지 소유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설치 비용 등에 관해서 설치 비용 절반씩, 측량 비용은 절반씩,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해서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해서, 이게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설치 비용은 절반, 반 할까요? 설반 할까요?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비례해서 측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을 만드셔야 돼.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읽어만 보시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실제 시험 보실 때는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설반, 측비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어떻다? 비례해서,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격 건축, 공사 완성 등이 있게 되면 1년 이상 경과가 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가지는 자, 제거 청구한 다음에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바로 제거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상린관계. 자, 지금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나서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부터 지문 간단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주의 토지 통행권.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서 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게 된다. 오른편. 큰 쟁점 안 되죠. 답 안 된다고 그랬어. 2번 지문이요.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더 편리한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해서 오른편. 해서 자, 등기법에서 한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죠. 독립적인 물권이 아니라고. 우리가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게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에 대응해서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등 이런 것을 우리가 물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치권이나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은 등기 이세 원칙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몇 개가 있죠. 점유권이라는 거, 유치권은 두 가지는 등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만 더 적어 있겠다. 지금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도 없다.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봉분 그 자체가 권리의 공시수단이지 따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봅니다. 등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자, 틀렸다고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 이게 출제 포인트, 마지막 주의 토지 통행권의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자, 요것들은 좀 사이드 지문인데 가볼까요? 주의토지통행권자, 통행에 필요한 통로 등을 개설한 경우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쥐가 나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토지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건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두 번째, 6번 지문.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점으로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당연히 오른표. 자, 지금 애써 통로 개설은 났는데 주의토지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부터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 7번 주의토지통행권자 담장과 같은 축조물에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네. 그래서 그 정도고요. 처음 설치할 때는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주변 토지 소유자가 방해하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8번 지문 답이 됐네요.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24일 때 답이 됐고,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가 틀리든 맞든 지금 주기상 주의토지통행권이 출제가 되면 제일 유력한 파트는 이 주제가 아마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으로 자,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이다. 근데 토지 분할 때문에 주의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무상.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 주의토지통행권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다시 무상이다, 이렇게, 유상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9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이게 이제 토지 분할에 따른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의 의미고요. 10번, 주의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큰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소멸한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통행로가 없을 때만 인정하는 개념이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경계 담등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두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그래서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 공동 비용으로 통상에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담장 설치 청구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갔었고요. 두 번째,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게 틀렸다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아까 설치 비용은 절반씩 설반에 있었고 측량 비용은 비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이 지문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할 것. 3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같이 돈 들였다는 얘기죠. 그럼 공유로 추정하는데 다만 나중에 뭐 우리 공유 얘기할 때 항상 이슈가 될 게 분할 청구할 수 있느냐. 요건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장을 분할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유로 추정하지만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102페이지 4번 지문. 경계 설치된 다음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 지금 설명드린 주제, 인지 소유자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해서 통상의 담장 설치비용은 절반씩. 근데 통상의 담장보다 따로 높게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돈을 지불하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건물을 출자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 답이 됐던 건 2번 지문인가요?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완성되거나 공사가 1년 이상 경과가 되게 되면 변경 철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상린 관계에 관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라는 개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 다 드렸던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자,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주라고 해서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정당한 권원 없이 그 토지에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수목이나 농작물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 부인되는 경우 앞에 했던 얘기 들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케이스. 자, 부동산의 소유자, 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 자, 우리가 저런 거 있죠. 지금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되는데, 갑이라는 X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유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주유소 밑에는 기름 탱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름 탱크 되게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야. 그런데 땅 밑에다 기름 탱크를 받게 되면은 기름 탱크는 뭐가 되고 동산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다? 이 기름 탱크는 어디? 이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동산은 어떻다? 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기름 탱크가 150만 원이다 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 동산의 토지 소유권이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동산의 소유권이 부합하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동산 얘기, 기름 탱크 케이스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농작물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로서 수확기 이르기 전이다, 성숙기 전이다. 그러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해서 이미 다 설명드린 주제. 그럼 이제 달리 표현하면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농작물 수목의 소유권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소유권. 자, 증축됐습니다. 건물이 증축되게 되면은 자,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당연히 어떻다? 바로 건물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갑소유의 X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을인데 얘가 어떤 이유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떼낼 수는 없잖아요. 건물을 한 층 더 올렸다라면 떼낼 수 없으니까 이때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은 갑이라고 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합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합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아까 뭐가 있었지? 수목이나 농작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를 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 토지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수확 기르기 전에 농작물이나 수목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를 찾지 못한 거야. 빈 땅으로 한 거야.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시골에 가면 빈 땅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산, 들, 뭐 이런데 빈 땅, 경작 안 하는 토지가 있다고. 그래서 알아봐도 소유자가 누군지 사방팔방으로 알아봐도 등기부를 갖고는 주소도 바뀌어 있고 등등등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면은 뭐 하려고. 자, 사임 등을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다 공고돼. 내가 나쁜 놈이 아니다. 남의 땅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취지로. 그래서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했다. 그래도 어떻다? 정당한 권원이 없으니까 누가? 소유자가 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있겠다. 갑이라는 소유자가 알고 있어. 얘가 여기다가 엄청 비싼 뭐 수목을 재배하거나 또는 약초 이런 것들 엄청 비싼 것들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하지만 어때? 지금 나가게 되면 사인 몇 푼 받고 거기다가 어차피 놀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인 받고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럼 이제 민법책에는 배우쳐 몇 개 있거든. 부합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 만약에 인삼을 심는다라고 했을 때 수확기가 몇 년? 5년근, 6년근 되잖아요. 네, 4년 차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짠 하고. 아직 수확기 아니잖아. 인삼은 5년 차에 또는 6년 차에 수확한다고 전제를 하고 한 3년 차에 넉넉히 등장을 해. 짠 하고 나서 어머 내 토지에 많은 부합이 발생했네. 기특한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만약 3년 차에 등장을 짠 하고 나타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부합이 되게 된다. 까진 좋은데 그러면 이걸 농작물이나 이 수목을 날로 먹을 수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바로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일정한 이익을 얻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부합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피를 무조건 보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부당이득은 얻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저당권의 효력 얘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자, 뒤에서 부속물 청구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자,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우에서 첫 번째 증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건물 3층짜리였는데 임차인이 필요가 있어서 한 층을 더 증축해서 4층을 하나 더 증축을 해놨다. 한 개층을 증축을 했다. 그럼 이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누구한테? 증축한 임차인한테.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일단 논리 구조를 전제를 삼아야 돼.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이 건물에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을 잘 설치를 하게 되면 아예 건물에서 떼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두 가지 경우일 수로 보겠습니다. 다시 시스템 에어컨을 건물에 설치를 하는데 누가 임차인이 설치하는데 첫 번째 워낙 설치를 잘해서 아예 분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경우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두 개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예 분리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예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으면 어떻다? 부합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곳곳에 천장 뜯고 등등등 하면 어떻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기본 전제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철거를 해낼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요. 이 시스템 에어컨의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던 누구 임차인은 이 시스템 에어컨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뭐로 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다시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직 임대차 아직 공부 안 하셔서 모를 텐데 자 임차인이 시스템 에어컨을 이 건물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멋대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또는 임대인이 하필 또 시스템 에어컨 업자야 걔한테 매수를 해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리고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전제가 되면 뭘 주장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사안에 있어서 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럼 이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죠.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스템 에어컨은 누구 것이 된다? 바로 건물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대신 건물 소유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법리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실제 문제 구성할 때 이 부합의 문제를 꼭 부속물의 매수 청구란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구성해요. 자,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문제? 부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테고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부속물 매수성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한편 부합이 발생하지 않고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고 이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합을 시켜 부속을 붙였을 때 이때는 부속물 매수성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최소한 임차인은 무슨 문제? 부속물 매수성권을 할 수가 없죠. 소유권 자체가 그 건물에 달라붙기 때문에 대신 건물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임대차와 부합을 연계해서 요즘에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좀 까다로운 주제.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거, 동산과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금액을 불문하고 동산하고 부동산 사이에서는 부동산에 달라붙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겠고요. 이렇게 부합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부합이 인정되게 되면 어떻다? 자, 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부합을 시킨 사람에게 부당이득. 다시 정리 좀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부합이 인정되게 되면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부합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임대차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 분리를 할 수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부속물의 매수 청구 안 되는 거. 부합이 인정되어버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해서 부합이 인정되는 사례 보셨고요. 이에 대응해서 부합이 부인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미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서 설명했던 거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 사람이 정당권, 원이익권 별개의 문제로 소유권 보존기를 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로 또 허가를 받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농작물을 재배했다라고 하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수목을 재배했을 때 그 수목의 소유권은 어디에? 각각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부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유권 내용할 때 얘기했던 거 정당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했을 때 이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굳이 해석하면 이런 경우이겠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 X 토지에서 을이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확기에 이르렀다. 수확기 전이다. 또는 수확기 후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수확기 정당 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전이면은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테고 수확기 후면 누가 된다?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될 것이다. 대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만약에 수확기 전에 갑에게 이 농작물의 소유권이 인정되게 되면 갑은 부합을 시킨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일정한 부분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수확기 후에 농작물의 수확기 후에 을에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을은 이 토지의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 부당이득이죠. 남의 땅 썼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자세한 그 뒤쪽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가 소위 이제 소유권의 취득 방법 중에서 부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계가 돼요.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이제 부합 얘기는 항상 부속물 매수청권 요 얘기랑 주로 연계가 되고 좀 어려운 게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주제 지문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할 때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서 뭐 동산과 부동산 붙으면 아까 기름탱크 케이스 있었죠?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2번 질문요. 시가 1억 상등의 부동산이 시가 2억 상등의 동산이 부합됐다. 뭐 별일이 다 있네. 아까 저런 거라니까 기름탱크 사건, 기름탱크, 주유소의 기름탱크 훨씬 비쌀 수 있거든요. 예, 그래도 어떻다? 당연히 동산이 어떻다? 부동산에 부합하게 된다. 해서 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자, 농작물 부동산입니까? 농작물이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라고요. 농작물도. 수목도 뭐가 된다고요? 부동산이라고요. 이게 자꾸 공부할 때 건물, 토지까지는 부동산, 이건 잘 아는데 수목이나 농작물은 부동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이나 농작물도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의 일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때 정착물은 건물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지만은 주로 이슈가 우리가 시험용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작물, 그 토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작물과 수목도 다 부동산의 일종이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부동산 간의 부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아주 쉬웠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어서 이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다른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최근 문제 답이었었고요.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병이라는 전차인이 나오게 됩니다. 병이란 전차인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동의를 얻지 않고서 뭘 하게 되면 지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의 없이 어떻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전차인 병은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동의 받아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되겠지만은 자,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자, 정당한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갑이 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이제 요 파트가 부합 얘기가 요즘에 거의 트렌드가 임대차랑 자꾸 엮어서 구성을 해. 임대차랑. 건물 임대차에서 아까 바로 제가 어떤 물건을 부속을 시켰는데 아예 건물과 일체가 돼버리면 어떻다? 이때는 부속물 매수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 얘기하고 요 얘기해서 그렇게 5번 보셨고요. 6번 질문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자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우리 학기론 할 때는 맨날 나오는 거잖아. 대차라고 해서 자, 대주, 그 다음에 차주라고 하는, 용어 기억해달라고 해서 대주가 뭐라고 했어요? 빌려주는 사람. 차주가 뭐라고요? 빌리는 사람을 차주. 그래서, 이게 학계론 할 때도 대주, 차주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임대차는 유상이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쓰고 돌려주는 거. 볼펜 좀 친구에 빌려줄래?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빵을 빌릴 때도 무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야, 네 땅 좀 빌려다오. 라고 했을 때, 써.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사용대차가 될 테고, 일단은 정당 권원이 있으니까 어떻다? 바로 사용차주 이 사람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정당 권원에 의해서, 자, 뭐 수목 등을 또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정당 권원을 가진 자가,
소유자가 되고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7번 건물 임차인의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해서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게 되면 어떻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틀렸고요. 8번 건물 임차인 권원에 기해서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똑같은 얘기구나. 임대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9번 지문 그 다음 페이지.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매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때, 자,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자, 가보십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X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가 진행되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인, 낙찰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뭔가 건물에 뭔가 붙어 있는 게 있다. 부합된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병이 어떻다? 이 붙어있는 물건의 권리도 취득을 하게 된다.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라고 누가 임차인이 여기다가 증축을 했다고 그리고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다? 부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은 어떻다고요? 자, 이 부합된 물건을 떼내고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고요. 이건 일단 유보. 이건 다시 나와도 거의 손대기 힘든 지문이고요. 12번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자, 나중에 저당권에서 설명드릴 주제인데 바로 이 얘기야. 자, 기본적으로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에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시 갑시다. 부합물. 자, X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증축이 이루어져서 부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다? 당연히 매수인은 전부에 대해서 낙찰을 받게 된다. 근데 애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바로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때는 낙찰자가 받게 되는 부분은 부합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당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두 번째 박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번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한다 해서 오른편이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붙인 거니까. 3번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부합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올리기 시작할 텐데 이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몇 개를 올려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참고하시면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